게임이란 혹은 게임이론이란 뭐냐, 제가 두 가지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자들 사이에서 전략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게 게임이다. 그럼 여기서 합리적 의사결정자라는 게 뭐냐, 전략적 상호작용이 게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합리적 의사결정자라는 건 별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내가 선택지가 있을 때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는 게 나한테 제일 좋은지 판단할 수 있으면 그게 합리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 합리적 의사결정자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일요일 날 아침에 이제 모처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할까를 머릿속에다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앉아서 TV를 볼까? 음악 감상을 할까? 책을 볼까? 책을 본다면 무슨 책을 볼까? 아니면 밀린 빨래를 할까? 어떤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나한테 갖고 있는 선택지들이 쭉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가 이제 내 과제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쇼핑을 가는 거다, 등산을 가는 거다, 그러면 약간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이 내 의사결정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결정이라면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가 내가 그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갖고 올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겠죠. 그럴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행동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선택했는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를 예측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전략적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크고 작은 의사결정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살 텐데, 그냥 결과가 내 선택에 의해서만 주어지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걸 우리가 전략적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이론은 우리가 게임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게임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위를 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지, 그저 그런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나쁜 결과가 나올지는 상대방이 가위를 낼 건지 바위를 낼 건지 볼을 낼 건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인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승부차기에서 골키퍼와 키커 사이의 관계가 전형적인 또 게임의 관계입니다. 게임의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행동으로 나올지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예측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해서 내 행동을 결정한다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내 행동을 예측해서 행동을 결정할 거기 때문에, 나는 상대방이 내 행동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도 예측해야 될 수가 있고요. 그걸 또 예측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생각한다. 게임 이론은 상호 의존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이론으로, 예를 들어서 A, B 두 사람 사이에서 돈 10,000원을 나눠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에서는 각각 10,000원 중에서 얼마를 자기가 갖고 가고 싶은지를 적어서 낸다고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 요구의 합이 10,000원을 넘지 않으면 자기가 적어낸 금액만큼 그냥 갖고 게임이 끝나는 거고요. 두 사람이 적어낸 금액의 합이 10,000원을 넘어가면 두 사람 중에서 어느 누구도 한 푼도 갖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 다 적어낼 때 얼마를 적어내야 될까? 상대방이 얼마를 적어냈을까를 예측을 해야 될 겁니다. 상대방이 3,000원을 적어낼 거라고 예측을 했다면 난 7,000원 적어낼 거고요. 상대방이 9,000원을 적어냈다고 예측할 거, 나는 1,000원 적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그럴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얼마를 적어냈을 거라고 예측하는지도 내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측과 예측이 중첩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게임 이론의 기본 전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참가자는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2. 모든 참가자는 모든 참가자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을 안다. 3. 모든 참가자는 모든 참가자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을 안다는 것을 모든 참가자들이 한다. 4. 이 논리가 재기적으로 무한히 확장된다. 또 다른 게임 하나만 생각을 해요. A가 10,000원을 몇 대 몇으로 나누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B한테 우리는 이 10,000원을 몇 대 몇으로 나눕시다 라고 제안을 하고요. B는 그 제안을 보고 그 제안 받아들일만 하다. 그러면 이제 그 제안대로 돈을 나눠 갖고요. 나 그 제안 못 받아들이겠다 라고 한다면 둘 다 한 푼도 못 받고 게임이 끝난다고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때 A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만일 B한테는 돈이 제일 중요해, 다른 건 아니라 그냥 돈이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5대5, 그래서 5,000원을 상대방이 가지면 쟤는 수락할까? 수락할 것 같아요. 왜? 거절하면 0원이고 수락하면 5,000원이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9,999원을 갖고 제 1원을 주면 쟤는 수락할까? 수락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돈 가지고만 판단을 하는 사람이니까. 실험자 한 명에게 1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실험실로 데려가서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 옆에 앉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드린 돈을
저 사람과 나눠 가지세요. 얼마를 줄 것인지는 당신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가 당신이 내건 조건을 받아들이면 둘이 나눠 가지면 되지만 상대가 거부하면 10만 원을 다시 돌려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는 쪽을 제안자, 받는 쪽을 응답자라고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이 게임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제안자일까요? 응답자일까요? 응답자입니다. 응답자의 수용 여부에 따라 제안자는 돈을 가질 수도 실험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안자라면 응답자에게 얼마를 줄 건가요? 1,000원? 만원? 아니면 5만원? 다시 말하지만 돈은 나에게 있지만 사실상의 주도권은 상대에게 있으므로 상대인 응답자의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자가 순수히 합리적 인간이라면 그는 1,000원 아니 100원을 받는다 해도 이득이니만큼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받지 않는 것보다는 10원이라도 있는 게 나으니 말이죠. 따라서 그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나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지점은 상대에게 최소한의 액수만 주고 나머지는 내가 모두 갖는 게 가장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이렇듯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 게임의 정답이 존재합니다. 정답은 1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이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만 성립하면 됩니다. 상대방도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보다는 1원이라도 이익이 생기므로 제안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기적인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시장의 작용에 의해 자본주의는 영원히 발전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실제 결과를 알아볼까요? B가 뭔가 공정함을 굉장히 따지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8,000원을 갖고 2,000원을 주면 제가 받아들일까? 쟤 이거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2,000원을 포기하고라도 내가 8,000원 갖는 꼴은 못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A의 입장에서는 B가 돈만 가지고 판단을 할 건지 아니면 공정성이라는 기준으로 판단을 할 건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인지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게 A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연구자들은 다양한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한 실험에서는 제안자는 평균 4만 원을 줍니다. 내가 받은 돈이니 온전히 내 것으로 느껴지지만 응답자가 수긍하기 전까지는 아직 내 돈이 아니므로 응답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면 너무 적은 돈을 주어서는 안 되겠죠. 그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금액이 4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실험에서는 제안자는 적어도 30% 이상을 제시하고 응답자들은 30% 미만을 제안받으면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제안자의 평균은 대략 4만 원에 이르지만 응답자의 요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응답자가 수용하는 최저의 금액은 평균 25,000원이었으며 경우에 따라 5만 원을 요구한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5만 원 이상을 내놓지 않으면 아예 협상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놈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은 1982년 심리학자로 노벨상을 수상한 데니얼 카너먼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돈의 액수를 변화시켜가면서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았으나 만 원이 걸렸든 100만 원이 걸렸든 나눠주는 돈의 비율은 거의 같았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인 조제프 하인리는 이 게임을 세계 15개 문화권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해보았습니다. 물론 문화에 따라 비율은 다르게 나왔습니다. 제안자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한 부족은 반으로 뚝 잘라 50%를 나눠주었지만 가장 야박한 문화권에서도 25% 정도는 나눠주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경우 25%에서 50% 비율이었으며 그 이하의 경우 타협할 가능성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쟁점은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바로 인간은 기존의 합리적 인간 모델인 이콘, 즉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합리적 인간이라면 건넬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건네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이든 수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왜 그들은 기존 주류 경제학이 예측한 행동을 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많은 금액을 상대에게 주고 그 상대는 특정 금액 이하는 거절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정성입니다.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단순히 물질적인 이득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상호 이득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결정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부당하게 당하면 화가 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에 상대에게도 가능한 한 부당하지 않게 대하려 하는 것입니다. 즉, 공정심에 대한 특정 비율이 인간의 심리에 내장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는 문화 또는 서로 협력해 물건을 교환하는 나라일수록 나누어주는 금액은 커집니다. 아프리카 부족 중 가족 단위로 사냥하거나 농사를 지어 가족이 먹고 사는 경우는 나누어주는 금액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족의 남자들이 모여 여러 날 동안 사냥을 한 뒤 나누어 가지는 문화권에서는 5대5에 가까운 너그러운 제안을 했다고 해요. 집집마다 품앗이를 하는 농사 문화가 있는 곳도 상황은 비슷합니다.